며칠 전에 전화를 받고 우리 김호수 선생님 기념당을 짓고 거기에 전시할 것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욱 스님과 또 후배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아계셔서는 가차히 지냈지만 돌아가신 이후로는 가히 뵙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죄송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김원수 법사님께서는 조계종 제1대 상임법사들 가운데 한 분이에요. 김달진 법사님, 그 다음에 이종익 박사님,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계종 포교사로서 제1차 그 지도자급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또 저는 전국 신도회 이우락 씨가 전국 신도회 회장할 때 그 밑에서 제1회 법사로서 지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계통이니까 자주 뵙고 또 어디서 어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초청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김 목사님께서는 우리 내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이라고 하는데 상락향 수도원이라고 범불교적으로 성속에 구분 없이 공부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두 번이나 오셔서 한 번은 강의하시고 한 번은 직접 집필로 반야심경도 한 편을 써주시고 이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할 때는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끝날 무렵에 지금은 흥천사라고 해서 장소를 옮겨서 짓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음식 잘하기로 유명한 소위 절로서 알려진 도남동 흥천사에 거기 법사님으로서 계셨습니다. 그때 취임 오셨을 때 얼마 안 돼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다녀가라고 그래서 다녀온 일이 있는데, 아주 넓은 들에서 다 폐허 사탄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를 지키면서 내 나이도 많고 해서 얼마 없으면은 이 포교사에서도 자리를 물러주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뒤에 물러준 것이 박완일, 아주 법문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전국 신도회 회장이고, 경상남도의 선진규 씨, 유명하신 분들이 대를 잇게 됐습니다. 선후배를 잘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열심히 포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저한테 주신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시들이 여러 수가 적혀 있어요. 옛 고향이라든지 정이라든지 창이라든지 낙산이라든지 낙서, 그 다음에 스님이 직접 지내셨던 통도사, 또 성기순례 같은 백두산, 소위 금강산, 이렇게 한산도,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그 상세하게 시를 써가지고 그 시집을 만들어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시는 아까 불교계에 많이 계시지만은 이렇게 대중들이 알기 쉬운 시를 지어가지고 그 속에 불교 정신이 전부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포교의 한 방편입니다. 학교에서 교편 잡을 때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
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출가했던 애정을 생각해서 회양을 포교사로서 잘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 이건 이 근래 한국 불교의 큰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이 되면 나가서 그냥 나름대로 살고, 또 인연 따라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분도 많은데, 스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불교계의 후배들을 양성하고 일반 신도들을 교육하는 데다가 전념을 해서 바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후배가 길을 개성해가지고 꼭 스님이 원하시던 불국 청토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가지 않습니다. 평상시 만났을 때 아주 다정합니다. 그냥 자칫 소박하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대하더라도 어려움 없이 쉽게 대하도록 하고, 때가 닥치면 공양으로 가자. 그래서 뭐 특별한 공양이 아니더라도 공양을 통해서 음식 먹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시도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 지금까지도 그것이 남아있고 그럽니다. 이제 내가 시조 시인은 그 조정현 원장님이 우리나라 시조 시인협회 총회장을 지냈는데,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문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시조나 시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다정하단 말이에요. 그런 정신이 아주 몸에 배서 후배들한테 큰 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내가 흥천사에 갔을 때 이 법사님이 서 계시면서 손짓하던 자리 옆에 이렇게 선시가 주련으로 적혀 있었단 말이요. 산당경야 자무원 적정요요 본자원 하사스풍 동임야 일성하란 여장천. 보통 산에 가서 절집이 있는데 아주 고요했었다. 산당경야 자무원 적정요요 본자원, 말도 조용히 있으니까 자연 그대로 있는 모습인데, 그때 서쪽에서 바람이 불었어. 그래서 하사스풍 동임야, 무엇 때문에 서쪽 바람에 동쪽 나무가 움직이고 있느냐. 일성하란 여정철이다. 그때가 가을철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러기가 하늘로 끼우끼우 지내갔는데, 이런 시는 그냥 읊은 시보다는 옛날부터 있던 시여도 평상시 하사스풍 동임야, 왜 고요한 수행처에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끼우끼우 하고 있느냐. 자기의 볼일 충실히 보는 것이 바로 선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사스풍 동임야, 서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동쪽에서 바람이 움직일 필요가 뭐 있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서쪽 사람 아니에요? 인도 사람이지. 인도 사람인데 한번 가르침을 받았으면 됐지, 일정을 두고 거기다가만 머리를 두르고 있으면서 자기 자성을 잊어버려서 되겠느냐. 항상 서쪽 바람에 끄달리지 말고, 우리는 동쪽 사람이니까 동쪽에 사는 이치에 맞춰서 동쪽 사람들을 포교하는데 전념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고맙게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국사를 잘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식사 시간이 되면은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자, 이게 한 잔씩 들고 다정하게 지내자 하면서 먼저 차를 들어서 이렇게 부딪히게 하고, 후배들한테도 어렵게 대하지를 않아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천진난만한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월 출신 문태성 박사입니다. 저는 김호수 시인님하고 큰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인연도
대단한 인연이라고 하는데 저는 4가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김호수 시인이 영월 출신이신데 제가 영월 출생이라는 것, 그리고 김호수 시인이 또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시조 시인이신데 저도 시인의 반열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인께서는 동국대학을 졸업하셨는데 저도 동국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인님이 아드님이 김갑철 아드님이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우연히 아주 우연하게도 저희 과에 제가 같이 입사를 해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호수 시인님은 지금까지 어떤 시인보다도 대단한 시인이십니다. 우리 동국대학교의 출신이신 서정주 미당 시인과 같은 거의 동년배로서 현대 시의 고두라면 김호수 시인님은 현대 시조의 산 증인이고 또 고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님이 쓰시는 언어는 지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언어들로, 그리고 아주 신선하고 정말 정감이 넘치는 그런 언어들로 시를 초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인이 우리 십승지가 2곳이나 있는 우리 영월 출신이라는데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수 시인님께서는 탄생 100주년이었던 지난 2009년 영월 집동리 출생지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연석 10일을 많은 분들과 함께 세운 적이 있습니다. 김호수 시인님은 우리 강원도가 자랑하는, 또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그러한 위대한 시인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김호수 시인님을 기리고 또 향후에도 많은 연구를 해서 대한민국의 시사에 남는 큰 위대한 인물이 되실 것입니다. 영월 군민과 그리고 강원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위대한 시인 김호수 시인님을 선양하는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고, 그동안에 많은 유물들, 거의 600점이 넘는 유물들을 30년 이상 보관하셨던 또 우리 제자 스님, 상옥 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호수 시인에 대한 많은 유품과 그리고 유물들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시인에 대한 연구와 함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양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또 영월의 자랑이자 강원도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또 시인의 고장 김삿갓과 함께 영월이 시인의 고장으로서 더욱더 빛나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산 상욱이라는 스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청소년 시절 현실 속에서 괴로운 삶 속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던 저를 부처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영감 김호수 시인입니다. 어둠에서 밝은 세계로 진리를 발견하고 성인의 말씀을 실천하고 가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열반경에 보면은 맨규 우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 길에서 출가의 길은 대혁명적인 방향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은 조계사 도량입니다. 문득 스승님을 추모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스승님께서 활동하셨던 이곳을, 또한 처음 스승님을 만나 뵈었고 인연을 맺었던 이곳 조계사 뜰합을 선택하였습니다. 옆 건물에 포교원의 상임 포교사로 계시면서 전국 어디서든지 부르시면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동분하셨던 법사님, 겨울이면
바바리 코트에 빨간 넥타이, 손장주를 드시고 진리를 전달하셨던 스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불교계에 존경받던 강석주 스님, 무진장 스님, 암도 스님, 법성 스님, 이종익 법사님, 선준규 법사님, 이건호 법사님, 또한 법성 스님 등 함께 1985년 1월 6일 타계하시기 전까지 전법 활동을 하셨습니다. 벌써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업적을 기르고자 제자 스님으로서 스승님의 유품을 보관하다가 고향 영월군의 유품 전체를 기증하였습니다. 근래에 태어나신 고향 영월 직동이라는 부락에 법사님의 월과 사상을 알리기 위한 생가복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법사님의 선양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신 최병서 군수님, 문화관광과장 오 팀장님, 선양의 임원 직원, 그리고 긴남동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와 결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영록 문태성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탄생 100주년 기념비 초석이 되어주신 주민 김종승 영가님께 명복을 빌면서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금이야 포교사가 많고 포교지가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쉽게 불교를 만나고 이해할 수 있지만 벌써 한 4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불교는 있었지만은 불교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포교사 하신 분들이, 스님들은 물론 제가 불자 중에서도 이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불교가 있기까지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강석주 스님을 비롯해서 김호수 법사님, 선준규 법사님 등께서 활동하신 각고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80 중반인데 네. 제가 한참 나이 30대 때 이제 불교 조계종 전국 신도회 사무총장을 제가 30대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신도회 사무총장을 하니까 전국 절, 즉 조계종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25개 본사를 항상 참배를 다녀야 되고 그곳에 계신 큰 스님들을 배워야 되니까 다니는 가운데 사실은 제가 그 우리나라 정화 당시에 50년대 중반 이후에 그 당시에 하동산 종종 스님이 보모사 조실로 계시면서 계실 때 선생님이 어느 분이라는 걸 그때서부터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은 제가 학생 시절에 처음 불교의 입문은 물론 가정은 대대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이종익 박사님이라고 법은거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김호 선생님이 제일 가까이 같이 지내시던 중앙상인포교사를 하시던 그 이종익 법은 선생님한테 이제 불교를 처음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서부터 선생님을 뵙게 됐으니까 참 오래된 지난 일이죠.
그 뵌 이후에 제가 73년도 말쯤부터 조계종에 와서 신도회상 종장을 하니까 조계종에 계신 스님들과 또 포교사님들, 중앙포교사단의 포교사님들과 같이 지내가 되니까 그때 선생님을 가까이 뵈시게 됐습니다. 뵙게 된 동기는. 그래서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저도 시간이 허락하면 중앙 포교사님들이 전국에 다니시면서 포교하실 때 같이 모시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제가 그때 무슨 설보고 할 형편은 아니지만 모시고 다니면서 많은 포교에 관한 현실적이고 시대적인 감각에 맞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전국 병전에 의지해서 포교를 하고 뭐 했지만은 포교사가 직접 전국을 다니시면서 쉬운 말로 포교를 해주실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조계종이 가지고 있는 포교원의 중앙상인 포교사님들이 전국에 다니시면서 포교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 현대인들에게 큰 포교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선생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승려 생활도 하셨어요. 시인, 시조 시인으로서의 모습보다 아주 고결했던 그 스님 생활의 모습이 속인의 속복을 입고 다니시면서 포교를 하실 때도 옷만 속인의 옷을 입으셨지 행이나 모든 말씀이나 그런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냥 스님이셨어요. 아주 올곧은 그런 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사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편안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고승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스님이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 짙은 향기를 어이하리 이 책을, 이 시를 써놓으시고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걱정을 하시면서. 이게 정말 내가 상당히 참 아주 귀한 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몇 자 해봤는데 이건 내용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이걸 해놓으셨다고, 제가 출판사 하는 것도 그땐 잘 모르시는 건지 걱정이 되시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게 몇 수나 되시니까, 그러니까 한 55수가 넘는데 내가 참 이것은 전국을 현지 다니면서 보고 느낀 대로 쓴 시야. 그러시면서 이 책을 내야 되겠는데 내 형편이 좀 그래. 그러셔서 선생님 제가 출판사를 하는데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데 꼭 애기같이 좋아하시더라고. 아주 천진난만한 그런 언니같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내드렸더니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은 그런 평생 내가 처음 옆에서 느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요, 55수 한시 한시가 전부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대로 일반들이 시나 이 시조를 부르시는데, 이 어른은 다른 어른들하고 뭐 시인들도 좀 많이 접해보곤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저 현재는 북한이 좀 백두산을 가시면은 백두산 산 자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이 어른이 다 대변을 할 만큼 백두산에 대한 시를 쓰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라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산사가 거의 산속에 다 대본산들이 있고, 북한에도 지금 묘향산을 비롯해서 많은 산들이 있지만은 선생님은 백두산이나 한라산이나 무슨 어느 산을 가셔서 거기 있는 그 대본산 절들을 참배하시더라도 그 절에 부처님이 하시는 가지고 계신 생각을 그대로 표현을 하신 시집이 바로 이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시를 한번 보시면
그 산이 가지고 있는 산의 생각까지도 표현을 해 주신 어른이 바로 이 어른이에요. 그리고 그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고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이 시를 엮은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80년도면은 벌써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보면요 그 산의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이런, 그러니까 그 이 짙은 향기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 저는 강원도 영월군의 북면 지역의 마찰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문학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영월군 동강문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을 때 누가 나에게 김호수 시인에 대해서 아느냐 그래요. 그래서 김호수 시인은 내가 군에 있을 때 김호수 시인의 시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읽고 또 그때 당시 신문에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내도 안 나올 때가 없을 만큼 김호수 시인의 시가 실렸어요. 열심히 봤는데 그 김호수에 대해서 어느 분이 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그 김호수 시인의 고향이 어딘지 아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시를 좋아해서 시에 대한 인연은 있지만 그분이 어디 사람인지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 했더니 그분 말씀이 김호수 시인은 강원도 영월의 상동면 직동리에 출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냐고. 아 그 훌륭한 분이 영월 출신이라니까 아 내가 참 반갑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그 사람이 나에게 김호수 시인과 함께 처음 한국문인협회를 만들고 그랬던 동료들은 지금 전부 대우를 받고 있으며 또한 그분들의 문학상을 제정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 김호수 시인만 어떻게 전혀 그 영월군에서 그런 대접을 못 받고 있으니 당신이 영월 동강문학회 회장직을 하고 있으니까 김호수 시인의 선양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이제 좀 젊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덥석 대답은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김호수에 대한 그걸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니까 전혀 없어요. 이 김호수에 대한 모든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단히 훌륭했던 분인데 어째 이렇게 이름이 없을까? 그래서 선양 사업을 하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이게 막막해요. 이리저리 그래서 영월군에 있는 영월신문이라고 지역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에 10여 차례 김호수에 대해서 아는 분이 있으면 좀 연락해 달라고 그래서 글을 한 10편 정도 올렸어요. 거의 한 7, 8개월 후에 집에 있는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이렇게 받으니까 속된 말로 다짜고짜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신대식 회장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처음 듣는 목소리고 예 그런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김호수 선양 사업을 할 겁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그래서 글쎄 내가 김호수 선양 사업을 하겠다고 누구한테 약속을 했는데 대답은 했지만 그분에 대한 모든 자료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같다고.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 심지어 영월신문에 10여 차례 발표를 하고 그래도 만날 수가 없었다. 김호수에 대한 모든 소식이 단절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 말씀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자료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실례지만 거기가 어딥니까? 그랬더니만 예 여기는 경기도에 있는 사찰의 저는 승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김호수 시인의 수제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의 유고가 100%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는데 그 자녀들 소식도 전혀 없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의 사찰 이름으로는 성씨는 한시고 상욱 스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근데 어떻게 저를 알게 됐습니까? 그랬더니만 서울에 나갔더니만 영월신문을 봤는데 그 영월신문에서 그 신대식 회장이라는 분이 김호수에 대한 모든 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눈물이 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장 내일 자료를 일부 보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요. 아, 그래, 나야말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보니까 다음날 속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과 박스로, 이만한 사과 박스로 하나 가득 자료를 보내왔어요. 시집, 수필집, 그 다음에 또 이 양반이 그 김호수 시인이 스님으로 있다가 하산하면서 쓴 글, 그야말로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많은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2달 정도 내가 다 읽었어요. 거의가 김호수에 대해서 아주 해박할 만큼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천주교인데 저는 교회는 천주교를 믿지만 개인적으로 불교에 대한 학문을 좋아해요. 그러던 차에 보니까 김호수 시인의 선친께서 김정호라는 이름으로 영월 직동리에 살았는데 이분이 고종 황제 시절에 그러니까 대한말 말이죠. 시절에 일인들에게 나라를 내어주면 안 된다고 을사늑약에 반대를 하는 상소를 계속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로 요시찰 인물이 돼가지고 김정호 시인을 죽인다는 그런 뉴스를 어디서 이제 그 김정호 어르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서울에서 직동으로 와가지고 직동서 한밤중에 야밤 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부인하고 이제 어린 제가 이래 이제 책들을 봤을 때 김호수 시인 나이가 그때 당시 한 7, 8세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얻고서 야밤 도주를 한 거예요. 남쪽으로 간 거예요. 부산에 범호사라는 사찰 근방까지 간 거예요. 무려 2년 동안을 간 거예요. 그런 이제 어려운 김호수 시인의 초창기가 있어요. 그 후에 이제는 책에 있는 대로 당신이 쓰신 수필집에 모든 게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김호수 시인에 대해서
대충 제가 알게 됐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 선양 사업을 할 때 제가 이제 같이 영월 동강문학회 사무국장으로 있던 나춘식 씨라고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날 이제 협조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직동리에서 지역민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뭐 당신네들이 그 시비를 하라고 그 거적을 내놓는다든가 또 뭐 일부 돈을 걷어서 시비가 되게끔 협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마운 일이었고 앞으로도 잘 도와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김호수라는 사람의 시가 좋든 나쁘든 뭐 훌륭하든 그걸 빼놓고 지역민으로서 더군다나 강원도에서 현재는 강원도에서 추대하는 인물 중에 제1번에 해당돼요. 제가 이거를 이제 강원일보에 이 글을 발표했는데 이 제목부터 여기 있는 건 글자 한자도 빼놓지 않고 전부 내가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문에 강원일보에 이게 났는데 그때 당시 매주 목요일인가 그래서 그 지역의 작가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12월 달에 저번에 보여준 거기에 보니까 이 김호수 시인이 당시에 강원도에서 추앙해야 할 인물 4번째로 뽑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본으로 이제 올랐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이 담당 공무원 되는 분들이 김호수 시집을 꼭 난 몇 권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김호수 시인의 시는 애국, 애족, 애민이요. 그거 빼놓으면 거의가 없어요. 그만큼 아주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서 이분이 또 애국자로도 막 추대가 될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제 여기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김호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누군지 몰랐는데 이거 발표해 놓고 나니까 내 블로그에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아 나는 김호수를 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분의 제자다. 그 중에 이제 김 회장도 알지만 김영배라는 시인이 있는데 나보다 나이가 조금 오래인데 그분이 당시로서는 한국의 시조시인협회 뭐 회장이나 부회장 아마 그쯤 된 사람인데 학교 교장 출신인데 그분이 이 김호수 시인의 이제 그야말로 수제자예요. 그분한테도 전화가 왔었고 지금은 그분이 작고하고 안 계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줄은 참 몰랐지. 제가 이래 보니까 저도 이제 문학단체 등단할 때 시조시인으로 등단했는데 실제는 시조시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시를 썼는데 어떻게 시조시인으로만 등록이 돼가지고 시조시인이라고 했는데 시를 쓰는 사람이 때로는 시조도 쓸 수 있고 시도 쓸 수 있는 거지 요즘에 그 분류해 놓은 게 조금 그런데 이분 시대에는 시보다는 시조를 더 알아줬어요. 그 시조들 뭐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매기가 그렇게 그런 시가 있듯이 옛날에는 시는 그냥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했어요. 시조를 높이 평가했지. 그런데 이분은 이제 시조를 했더라고요. 시조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필 쓰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조는 특이한 점은 없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어떤 시인보다도 애국, 애족, 애민 여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시 속에 글로 발표한 사람은 내가 알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이분 한 분뿐인 것 같아요. 김원수 씨. 그만큼 아주 훌륭한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지금의 이제 그 동국대학교 출신인데, 동국대학교에는 불경학과가 있잖아요.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당 서정주, 김달진 또 이런 분들하고 전부 이제 같이 이렇게 한국문인협회를 만들고 초대 시조시인협회 회장을 하고 그런 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분의 시조도 참 좋지만 수필이 더 아름다워요. 수필 속에서 아름다운 게 보통 이제 요즘에 수필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 나는 대로 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시대를, 수필 속에 그 시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 알게 되고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그 뒷날 알았지만 이분은 4세에 그 한학을 시작해가지고 천자문 같은 것보다 그런 건 다 띄고 4세에 벌써 그런 천재라래요. 그런 천재의 천재가 어느 정도 될까, 그렇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잘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이분으로 인해서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내 외손녀 딸이 천재인데 얘가 4세에 엄청나게 많은 걸 알아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한문 2000자 이상 알고, 물론 불러주는 대로 다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 책을 한글 한자도 없는 영어 소설 자자자 읽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 충분히 그랬겠구나. 안녕하십니까. 제2대 선양회장을 맡고 있는 김자, 대자, 식자 김대식입니다. 저는 2016년도 서울 서라벌문학에 시인으로 등단하였으며 2017년도 수필가로 또 같은 문단에 등단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문학활동하고 있는 것은 한국문협회 홍보위원과 국제팬클럽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대 회장을 맡게 된 시점은 제가 2017년도 고향으로 귀향하여 집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에 중동면 직동리 마을 대표와 마을 이장님 이희중 씨가 찾아와서 선양 사업을 좀 맡아 주었으면 이렇게 청원을 해서 저에게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동기를 물어보니까 일대 신대식 회장님의 소개로 찾아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하여 여러 가지 이제 제 나름대로 많은 생각 끝에 2대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 가을에 용월군 여성문화원에서 2대 회장 이취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여 지금까지 이제 회장직을 수행해 왔는데, 앞에 1대 회장님은 김호수 시인이 역사 속에 사라져 갈 뻔한 그런 아슬아슬한 위기에서 김호수를 찾았다는 거와 그 찾은 거에서
다시 또 이 사회에다가 김호수를 알렸다는 것, 그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불암사에 계시는 한상옥 스님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얻어서 많은 그분에 대한 문학과 지식을 이렇게 알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눈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고생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는 세월 속에 묻혀져 없어질 뻔한 김호수를 다시금 조명해서 영월 군에다 소개를 했고 강원도에다 또 소개를 했고, 그래 강원일보 신문에도 김호수 대한 문학의 역사가 재조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공을 세우신 데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 일대 회장님의 하신 업적을 저는 반도 뭐 쫓아갈 수는 없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영월군 문화관광과하고 많은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또한 군수님도 지금 현재 계시는 최명석 군수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셔가지고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김호수 생가를 건립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심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직동리 주민들도 처음에는 과연 그분이 정말 우리 동네 사람이 맞는가, 정말 김호수가 유명한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나의 고장, 나의 동네뿐이다, 김호수는 우리 마을에 계셨던 분이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마을 분들이 힘을 합쳐서 대형 시비, 그러니까 150톤의 높이 3m 50 이상 가는 큰 시비를 세웠다는 것은 개인 문인으로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정말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비가 있다는 것은 우리 영월군이 정말로 자랑할 만한 문화 가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는 한국문인협회다 이 사실을 낱낱이 알려서 한국문학 잡지에 대서특필로 해외 2만, 국내 5만이 볼 수 있는 문학 잡지에 대서특필로 특종을 실렸습니다. 그 후로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고, 세월 속에서 김호수를 당시에 제자로 공부했던 학생들이 현재 70, 80대 분들이 전화가 막 쏟아지면서 김호수를 다시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말씀들을 전해 들을 때에 정말 저도 자부심이 생기고, 정말로 우리 영월군의 김삿갓이 그분이 유명했다면은 현대인으로서는 김호수가 정말 현대문인으로서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자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같이 동행했던, 예를 들면 한상옥 스님 제자라든가 또 경남 하동의 노무현 대통령이 유해를 모시고 있는 절에 선진교 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김호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의 김호수 분은 불교에 대해서도 아주 침체하시고 새끼 시를 지어서 부처님이 공양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에, 과연 김호수라는 분이 그 시조에 대한 그 심체성과 그 무한한 아주 작품성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이렇게 머리가 숙일 정도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중동변 면장님도 아주 김호수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이렇게 김호수 공원을 잘 가꾸시게 이제 도와주시고, 이래서 지금은 영월군에 못지않는 한 공원으로서 아름다운 뇌를 갖추고 있고, 해마다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 관광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걸 볼 때에는
비록 처음은 미진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서로가 군과 면 그리고 동네 분들이 협조해서 하나가 돼서 김호수 사업을 이룰 때에 저도 앞장서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단 어려움이 있다면은 뭐니 해도 예산이 이제 얼마 뒷받침이 돼야 되겠고, 제가 누구라고 거론은 아니지만 부산에서 문학사업, 김호수 문학사업에 1년에 1,000만 원씩 후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김호수를 많이 알고 해마다 문학에 대한 시상식도 하고 또 김호수에 대한 작품도 100일장도 치르고 이러한 일을 하는데, 정작 우리 영월군에서 아직도 그런 것이 안 됐다는 것은 선양의 회장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 아프고, 또 자립 갱신해서 이 모든 일을 하자니 제가 정말로 정신적이나 마음적으로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계 기관에 특히 문화 사업을 하는 우리 영월 문화관광가에 계시는 분들은 좀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많은 앞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하면은 현재보다 더 나은 많은 분들이 김호수를 알게 되고 찾아오고 행사에도 발전이 있고, 또한 제가 이 김호수에 대한 작품을 시집이라든가 시조 이런 것을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에까지 지금 알렸습니다. 알려서 베트남이나 중국에는 개인의 시조 작품보다는 국가와 민족성이 있는 것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김호수 선생님도 일제 말년에 선친으로부터 그러한 국가에 대한 애착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현재 해외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점을 100분의 1 활용해서 우리 군에서 많은 김호수 작품의 책을 재발행을 해서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오시는 관광 오시는 분들에게도 한 권씩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특별히 문화관광가에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업에 늘 이렇게 협조하시고 매일 찾아오셔가지고 주변 환경 이런 데서도 힘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또한 적은 힘이지만 내 고장, 나의 동네, 나의 영월군을 위해서 김호수 사업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군수님과 일대 회장님을 모시고 많은 조언을 듣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욕심을 내고 싶은 거는 내가 동강문학회 회장 할 때 김삿갓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거든요. 무려 7년 동안 김삿갓 시를 이제 한시로 된 걸 그걸 이제 용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김삿갓 행사에 깊이 개입했었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뭔가 하면 김삿갓 행사가 골짜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막 붙이고 잘 붙이고 안만 해봤자 영월 시내에서는 깜깜해.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그 지적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발끈해, 그럼 또 뺏길까봐. 그런데 그건 지역 사람들한테 한정될 게 아니라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기 고수부지에서 1차 어떤 행사를 한번 계획하는 게 좋겠고, 김호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김호수 사업도 행사를 뭐 100일장 한다든가 뭐 이러면 동방 고수부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도 갔다 오고 여기서
또 이제 뭐 춤추고 장구치고 하는 식으로 그런 자리도 되고 그래서 더 많이 알려지고 근데 그러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저 아쉬운 거는 그게 제가 아니고. 그 영월 관내 중고등학교 이렇게 방문을 해봤는데 정말 그 우리 지역에서 알아야 될 그 젊은 친구들이 교사들도 그렇고 김호수가 그 어디 있고 그분이 뭐 하느냐 이렇게 대답할 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속된 말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영월 국민들이 모르고서 외지 사람들한테 뭐 김호수 어쩌고저쩌고 말하기가 저는 1975년도경에 김호수 선생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김호수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에 조계종 포교원에서 그 법사님으로서 전국에 포교 법문을 하시러 사업을 하고 그 포교사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산에 그 불교 그 염화회라는 회가 있었어요. 건강불교 염화회라는 회에서 주최하는 매월 법문을 조계종단에서 내려와서 그 포교사 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그 회의 간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간사로서 일을 직함을 맡고 있었고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달 그 포교원에서 내려오시는 두 분이 계셨습니다. 포교 원장님이 무진장 법사님이셨고 그 다음에 포교부에서 그 다음에 차장님으로서 일을 하시는 분이 김호수 법사님이셨어요. 김호수 법사님이 한 달 한 번 내려오셔서 법문을 하시면 그 다음 달에는 무진장 스님께서 내려오셔서 법문을 하셨는데 그 법문이 너무 그 인기가 있고 또 부산은 특히 그때 불교가 상당히 70년도에 불교 선서화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면서 굉장히 그 불교가 그 크게 번성하던 그런 그 시기였습니다. 시기였는데 주로 그 남포동이라고 지금 뭐 강북동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로타리 그 전시실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대가사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 광복로 그 파출소 그 삼거리에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매월 그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회에 김호수 법사님이 참석하시고 이러면은 그 장소가 꽉꽉 메워졌어요. 불교 신도들이 법무사를 비롯해서 대각사 혹은 청년회 회원들 뭐 이런 분들이 다 대거 참여를 해가지고 열심히 그 법회에 법담을 듣고 크게 사람들이 깨달음을 갖고 이러한 섭섭해서 못 보내주시고 드리고 그냥 1박을 하시고 가라 이럴 정도로 해가지고 저녁 식사도 우리가 따로 만찬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제 내가 이제 간사로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식으로 또 소개를 주고받고 하게 됐죠. 늘 뭐 이렇게 몇 번씩 뵙기는 했지만 문학을 하는 소녀다고 어떤 분이 이제 지금도 그 남포동에서 있습니다. 아이스 정보살 정승남 그런 보살님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를 소개를 하니까 김호수 보살님께서 그래 뭐 잠깐 하여튼 머리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면 혹시 부친이나 그 할아버지 조남이 어찌 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심중에 조금 관심이 많으신가 뭐 집안에 대해서 그리고 묻는 분이 별로 드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은 양정행 발을 정자 행동할 행자 할아버지가 지어주셨고 또 제 이름도 양은순인데 은은자고 순박할 순 그리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양두환이라는 분이라고 그랬더만은 그래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안에 이제 매달 또 오셨죠. 그 다음 달에도 오시고 쭉 이렇게 또 오시면서 그 가운데
어느 때 이제 하시는 말, 서너 번째 배웠을 때인지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빚을 져서 나한테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지금 만나보고 싶다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안은 단명 집안이라서 50 전에 다 돌아가십니다. 제가 지금 제일 오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빚을 좀 갚을 일이 있다고, 문학소녀 같으면 등단을 했느냐고. 그래서 제가 등단을 못했습니다. 등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한 10년 정도 글을 써놓은 게 있었어요. 60년대부터 저는 문학회, 부산에 있는 각고교 반장들 모임을 하고 있는 그 모임에 제가 참여가 돼 있어서 우리가 에덴공원에서 시화전 작품을 출품하고 하면 제 작품이 팔리고 이랬습니다. 제가 아마추어라도. 그리고 이제 등단을 이제 친구들이 뭐 동아대학은 신진 교수 이런 분들이 나하고 같이 전원문학회 일기고 이런데 이제 그런 분은 또 등단을 막 하시고, 또 지금 뭐 좀 떠들썩했던 이윤택 씨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제 나보다 이렇게 서로 다투어서 이제 막 이렇게 등단을 하고 이런 차이인데 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렇느냐고 하면서 그럼 작품을 좀 보고 싶다고 이래서 내가 좀 그 뜸을 들이기를 몇 달에 또 흘렸어요. 그래 내가 참 작품 안 보여주기 싶고 좀 부끄럽고 이런데 등단은 해야 되고 서울에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작품을 언젠가 언니를 오셔줄 적에 하도 보자 해서 내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이제 빚을 좀 갚아야 된다고 이러시길래 막 그런 마음이신가 보다 싶어서 작품을 들여주면서 저는 현대문학으로 나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가 78년도에 시와의식으로 등단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시조시인이었고 내가 그때 알고 있기로는 한국문인협회 이사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국문인협회는 전국에서 그래도 최고의 뭐 국제 팬클럽하고 우리가 큰 단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그런 이제 분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감히 이제 뭐 아직 등단도 못한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조금 이제 생각이 큰 곳으로 그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현대문학을 말했는데 시화의식으로 등단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 현대문학이 안 됩니까? 제가 글이 좀 낮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혼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부가 살아계셨으면 벌써 결혼을, 그때 나이가 28, 요즘은 그 당시는 좀 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부님께서는 아마 결혼 빨리 하시기를 원하실 거라고. 그래서 가령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초회하고 나서 한 3년째쯤 됐을 적에 2회를 통과해야 등단이 되고, 신인상 받으면은 심사위원이 8명이기 때문에 바로 등단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와의식으로 등단을 작품이 좀 더 심사돼 가지고 통과가 될 것이고 연락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기다리고 있었더니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호수 법사님으로 인해서 제가 등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제 직장이 이제 조계사에서 불교 신문사가 그렇게 지금 기자를 모집을 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대학교에 제가 학부사 기자 생활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이력서를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력서를 드렸어요. 그래 드렸더니만 또 거기에 또 제가 기자로 한 명을 뽑는다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막 몇십 대 1로 제가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호수 법사님의 물론 뭐 제 양력도 들어갔지만 이제 지금까지 문단 생활을 40수년간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잊을 수 없는 언인이시고, 또 그분이 그 법회를 하시면은 굉장히 그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그런 빛을 발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 항상 그 자비로운 자비광명의 그런 내용이 깃든 법회를 주제로 법회를 여셨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할 때도 항상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강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듯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그런 그 이미지로서 다가선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이제 일가 친척이 없다 보니까 할아버지 외동에 아버지 외동에 제가 장손이니까 서울을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김호수 법사님 댁에서 살게 됐어요. 살게 됐는데 거기 사모님이 너무 저를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셨고,
제가 길도 조계사까지 잘 모르는데 출근을 같이 했습니다. 김호수 법사님하고 출근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김호수 법사님이 그 당시는 조계사 안에 들어가면 그 오른쪽에 대문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2층 그 포교원이 있었습니다. 2층 포교원의 2층에 그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출근을 하셨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김호수 법사님이 출근을 하시면은 이제 그 부산에 법문을 할 곳이 있으면 법문하러 나가시고 또 혹시 법문할 시간이 조금 뜸뜸이 남으면은 항상 거기서 담요 한 장, 군용 담요 그 갈색 나는 거 있어요. 그거 탁 펴놓고 거기에서 주로 그 반야신경을 쭉 쓰시는 것을 제가 보셨고 저한테도 반야신경 한 필을 팔곡병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도 내가 이제 찍어 와서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 그 병풍을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님께 갖다 드리라고 하시면서 양정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미 아버지는 그때 살아 계셨으니까요. 부산에 계셨고 나는 서울에서 근무를 했고 할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한 것을 저희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지금 병풍을 만들어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사함,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저희 가운도 정직이었지만은 저도 또 우리 김호수 법사님을 통해서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갚을 줄 알면서 또 그 인격적으로 잘 갖추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어떤 교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여자 그 따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따님 두 분하고 저하고 잠을 잤는데 따님들이 아침에 참 부지런하셨습니다. 부지런하시고 직장에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저도 직장에 있지만 저는 이제 김호수 목사님하고 출근을 하면 되니까 길을 잘 모르는 덕분에 그래서 하면 되는데 먼저 출근을 할 준비를 하시는데 머리를 제가 인상이 남은 것은 드라이를 참 잘하시더라고 따님들이. 그래서 머리 드라이를 이렇게 고데기로 늘 하시고 드라이기로 이렇게 두 분이 서로 갈라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내가 눈을 뜨고 아주 아름답게 어떤 제가 그 형제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주 그런 어떤 정감 여성들의 어떤 자매들 간의 어떤 그 우애로운 그런 가정적인 그런 면에 굉장히 좀 흠뻑 취해 있었던 그런 감이 아직도 가끔씩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어떤 시 세계는 제가 봤을 적에는 아주 역시 그 성격과 또 어떤 관조하는 마음, 뭐 불법의 어떤 그 깊이 동화된 세계를 다시 순화시켜서 성화해가지고 독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의 시, 그리고 조금 또 초현실적인 슈리얼리즘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풍기는 그런 시풍,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외우지를 제가 잘 못해도 그때 그 감상했던 그런 내용들이 제 가슴 속에 지금 그 잔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제가 그 결혼을 하면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서 제가 있으면서 불교신문에 제가 그 종사를 했는데 그 불교신문지에 우리 김호수 법사님이 돌아가셔서 조계종 종단법으로 장례를 치르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참 이렇게 그분을 생각하면 그리움과 어떤 감사함에 가슴이 목이 이렇게 위로 눈물이 솟구쳐 오르려고 하는데 그때도 좀 많이 제 방에서 울었습니다. 기도도 해드리고 이랬는데 역시 그 조계종에서 조계종법으로 일반인을 스님이 아닌 일반인을 그렇게 장례를 치른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단이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인정을 할 정도로
조계종단식으로 장례를 치러 주신다. 그게 그럴 만한 분이다. 나는 당장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회상해 보건대 김호수 부사님은 전국에 그 부처님의 말을 그 자비로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온화하고 화해로운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사회를 위해서, 사회의 밝은 면모를 위해서 두 발로 그 뛰었던 그런 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나마 조국에 또 기여를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분이셨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무슨 빚을 지었습니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만 그 독립 그 애국자였었더라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의 금정중학교에 계실 적에부터 20대였다고 하시더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던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였는데 그 뜻이 맞는 분들하고 서로 우리가 일본의 어떤 압박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정신이 흩어져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논의 결과 일본으로 우리는 바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때 무렵이었는 것 같은데 일본에 가서 연극으로서 우리 한국인의 그 살아있는 한국 정신을 불러 일깨우고 또 일본 사람들도 무엇인가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불어넣고 바람을 일으키고 돌아오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거기 자금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한 결과 수소문을 해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양두환이라는 사람이 오사카에 사는데 제일 1등의 재벌가다. 자기들이 파악을 해볼 적에 한국인들이 내는 1년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분이 한국인들 내는 신문 중에서 저희 할아버지였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집문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일본의 소남여관이라든지 또 뭐 다방 당구장,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꽃집이라든지 혹은 또 뭐 다른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영업하는 그게 사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재벌가들이 계시고 삼성 이런 그룹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일제시대 때 그래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소문에 듣기를 역시 군자금을 이렇게 내는 그런 이제 분이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 한국의 대학생들이 그쪽으로 가서 학자금을 못 내거나 뭐 이렇게 빈곤해서 잠을 못 자거나 하면은 그 우리가 절도 그게 일본에 가져 있었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오시면 우리 절에서 주무시고 또 일본 이제 학생들이 주로 이제 우리 여관이나 이런 데서 무료로 숙소를 갖다가 제공하고 또 밥을 제공하고 뭐 이런 역할을 저희 할아버지가 하는 소문을 듣고 무조건 저희 할아버지를 찾아갔답니다. 그래 찾아가지고 그때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안으로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무조건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온 동경부피로도 해가지고 전부 다 전국 일본을 돌면서 큰 데를 돌고서 연극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연극의 테마가 이러한데 그 중간에 그 연극의 그 안에 내용을 약간 바꿨대요. 바꿔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역할을 하나 줘야 될 것 같아서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차를 회의를 이렇게 뭘 하고 있으면 차를 들고 쭉 와가지고 차를 탁 놓고 그 다음에는 딱 물러서 가지고 가고 나중에 차자를 또 걷어가고 이런 장면 하나만 하고 뒷돈을 다 대라 이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쾌히 승낙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때까지 돈을 다 우리 할아버지가 돈을 쓰면서 그걸 끝까지 다 치러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도 명인이 되었습니까? 부산여자대학에 다도 교수로 25년을 있는데 또 마침 19년도에 차달의 명인이 되었어요. 명인이 됐는데 항상 그 할아버지 김호수 부사님의 말씀을 제가 상상하고 또 힘을 제 스스로 용기를 내면서 그렇게 저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우리 그 김호수 선생님을 만난 인연을 내가 굉장히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또 저희 할아버지도 그리고 훌륭한 분이셨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한 몇 살밖에 안 됐는데 10살도 아니었고 이렇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통해가지고 알게 되니까 제가 지금도 나름대로 꿋꿋하게 덕분에
또 시와이식 그 다음 해에는 월간문학으로 한국문인일배 국기간지인 월간문학으로 등단했습니다. 네, 선생님 됐습니다. 예, 이름은 양원식이라고 합니다. 김원수 선생님이 교장으로 취임을 한 것이 1968년 3월 13일이고 퇴임한 것이 금정중학교에서 69년 9월 2일날 퇴임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해동고등학교에 취직을 한 것이 65년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교사로 있을 때 김원수 선생님은 같은 재단 하에 교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 17, 8년 지난 후에 우연히 시조문학이라는 문단 출입을 제가 하면서부터 김원수 선생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내려오신 것이 82년도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83, 4년, 2, 3년도에 제가 회장을, 부산 시조문인협회 회장을 할 때에 또 김원수 선생이 죽어간 일체유심조라는 작품을 가지고 제가 내 첫 시집에다 실었습니다. 실으면서 그때 첫 인상이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도 하여튼 옷면은 단정한 옷을 입었는데 붉은 넥타이가 아주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검정색 안경을 쓴 것이 아주 큰 처음 인상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학생 독립운동 할 때 학생의 신분으로 아마 참여를 했다가 아마 참 영창에도 한 6개월 갔다 온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해서 오늘날 이름까지 이름이 형성되어 오는데, 그래서 단지 그런 인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차근차근하게, 그다음에 크고 작은 게 없이 아주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해서 듣기가 참 그야말로 불심을 베풀듯이, 그러니까 포교사로서의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가지신 그런 인품으로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시조라고는 형식을 제가 앞을 질러 얘기하면은 우리 불교 문단 스님으로서 참 제일 큰 걸음을 하신 분이 한용운, 백담사 중심 한용운 선생님은 시로서 크게 발전하셨고, 또 양대산맥, 시의 양대산맥 시조는 김어수만한 그 당시에 시인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조 문학으로서 쌍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품이고, 또 내용은 주로 시조라고 하는 것이 자연 경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시조가 하니까 자기 고향에 대한, 또 자기 자란 고장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주로 시작 활동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엔 시 속에서도 포교사적인 그런 내용도 간혹 말씀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향으로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지금은 다 고인이 되고 단지 지금 살아있는 분 가운데 참고로 하실 분은 한정섭 박사라고 불교학 박사가 있는데 이분도 잘 알고, 그 다음 이근호라고 하는 조계종 포교사에 있던 그분도 아직 살아 계시고, 이분들은 조금씩 이해를 물으면 이해를 함직한 이런 내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고, 제가 이 82년도에 그 다음에 또 시는 김어수 선생의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청초 이서구라는 사람이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화가입니다. 하여튼 교과서에서 어린이 교과서에 실린 분인데, 그분의 그림하고 고천 배재식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의 글씨를 상을 받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세 분이 쓴 시와 그림과 그것을 갖고 있는 제가 한 부 구입을 해 가지고 있다가 내 기념관에 기증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제 책이 제 1집 85년도인가 제가 그러니까 81년도에 시조 문단 몰간부로 나와가지고 이걸 86년도에 인쇄를 할 때에 그때 주한 일체유심조라는 이걸 가지고 실어 쓴 것이 있어요. 제1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체유심조 모 김어수 선생님께 사모한다, 추모하는 글로 썼습니다. 바닷가 시조 모임 부산역전 임술 7월
임술년이 1982년입니다. 실은 붉은색 넥타이가 가슴을 감고 들 때 채원이 스민 글씨를 지어준 법구경, 이 일체시민의 법구경에 들어있는 법구경, 그 마음 기리려고 족자로 걸어두고 아침 저녁 마주 앉아 입안에 굴릴수록 주목의 햇살이 올라 항상 붉은 꽃이다. 이것이 그 당시에 내 심정 가지고 쓴 시입니다. 예, 시고 하여튼 시풍은 자연 시풍을 따라서 시조 형식으로 해왔고요. 김대희선 계시지만 제 생각 역시 시조 문학으로서 김어수를 세워서 내세우신 문단사에 그런 맥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학상을 만들어서 아마 시상을 하고 있는 것 같는데, 문학상도 여하튼 그분이 평소에 그 즐겨 쓰던 문학 형식 시조를 가지고 아마 그 후인들을 길러주시는 것이 오히려 그 양성을 앞질러서 아마 본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 형식 가운데 시가 있고 이제 시조가 있는데, 그 시조 가운데는 김어수 선생 앞을 세우고, 시에는 만에 한용운 선생 앞에 세우면 두 가지 문학 형식이 시조 불교 문화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런 자랑스러운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마치 시조 시인으로서 생각을 그렇게 한번 적어봤으면 싶습니다. 하신 여하튼 그 연세에 시조시를 즐겨 썼다 그러는 그 문학 형식이 옛날 그 불교에서 내려오는 어구와 거의 비슷한 3사 어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봐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있었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시조문학계 김준 씨라든지 김월안 씨라든지 돌아가신 이유동 선생 같은 분은 그 당시마다 기라성 같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낙서이 찢어진 그 세월이 안개처럼 피는 저녁, 한결 아쉬움이 여백에 얼룩지고 다 낡은 조각 종이에 그 이름 써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읽는 거는